이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누가 세계 미술 시장이 전형적인 아트 딜러가 될 수 있는지 대략 짐작이 가시나요? 아직까지는 중년의 호남형 백인 남성이 성공한 아트 딜러의 전형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아트 딜러로 손꼽히는 레리 거거시안도 바로 그 같은 범주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거거시안은 1945년생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술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삶이 시작부터 화려한 것은 아니었고요. 젊었을 때는 월세 $70짜리 집에 살면서 $15짜리 포스터를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22개의 지점을 두고 100여 명의 유명한 작가를 거느리면서 연간 $10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 세계 최고의 아트 딜러입니다.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살려면 바로 이 아트 딜러에게 연락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미술 시장의 규모를 $650억 봅니다. 그런데 이 중 $10억,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을 단 한 사람이 올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거거시안의 순이익은 연매출의 50%, 대략 연간 $5억, 그 정도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 갑부의 반열에 오른 만큼 그의 생활도 굉장히 화려하다고 합니다. 전용 제트기를 타면서 세계 곳곳에 있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연일 파티를 벌이고죠. 물론 파티를 벌일 때도 미술 거래는 계속되는 겁니다. 거거시안은 탈세 혐의와 냉혹한 사업 수완으로 명성만큼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기보다는 명성을 얻고 있는 작가를 돈으로 싹 가로채는 경우가 많아서 그 방식이 치졸하고 비윤리적이라 지탄받기도 하죠. 쏟아지는 질투와 비난을 잠재울 만한 그의 강점이라면 일단 자기가 판매한 작품의 가격을 유지하는 능력일 겁니다. 거거시안은 자기가 거래한 작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경매시장 맨 앞자리에 앉기도 하고요. 자신이 수시로 작품을 살려 가격을 유지한다고 하죠. 일단 판매하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거나 진위가 불분명한 작품도 서슴지 않고 미술시장에 내놓는 무책임한 딜러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신뢰 덕분에 거거시안의 손을 거치면 작품의 가격은 수직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1, 2만 달러 하던 작품도 거거시안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나면 곧장 수십에서 수백 배 오른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거거시안은 미술계의 마이다스의 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당연히 세계 미술시장은 거거시안 갤러리의 전시 스케줄이나 새로운 전속 작가 명단을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우리는 미술시장을 바라볼 때 아트 딜러도 유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에 있어서도 유능한 아트 딜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뒤집어 보면 한국에는 아직 유능한 아트 딜러가 부족해서 한국 현대미술이 크게 뜨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는 화려한 미술이라는 무대 뒤에는 유능한 아트 딜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진진한 미술사적 반전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 미술 시장을 떠받들고 있는 파파, 인상파가 미술 시장에서 주목받게 되기까지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상주의는 모네를 포함하여 마네, 르누아르, 드가의 미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을 뒤에 이은 고흐, 고갱, 세잔, 이러한 후기 인상주의 미술도 여기서 포함시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날 미술 시장의 블루칩인 이 인상파 작품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자랑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들의 작품들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는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죠. 지금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상파 그림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난해한, 아주 불쾌한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신문에 실린 만평을 보게 되면 임산부가 이걸 보게 되면 크게 놀라게 되니까 인상파 전시 앞에서 경찰이 임산부의 입장을 막는 신문 만평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들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비평가나 귀족이 아닌 흥미롭게도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 세기와 달리 19세기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신분에 의한 계급사회가 붕괴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세상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미술에 대한 취향도 훨씬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었고요. 당시 비평가들이 이상하다고 조롱하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에 신선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생겨난 것이죠. 보통 이 사람들, 요즘으로 보면 개미 투자자인데요. 이 개미 투자자들이 인상주의 그림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상파의 작품을 일찍부터 사들인 사람들의 직업은 요리사, 오페라 가수, 의사, 기술자 등으로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들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관심과 경제적 지원은 모네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는 마치 사막 속 오아시스 같았을 거예요. 이 때문에 인상파 화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알아봐주고 사주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담아서 그들의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하기도 했죠. 하지만 인상파 화가들을 생활고에서 진짜 구해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상주의 화파를 창조로 해냈다고까지 평가받는 전설적인 화상, 폴 듀랑 류엘입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5년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에서는 그를 인상주의의 창조자라는 명예로운 제목으로 예찬해줬죠. 듀랑 류엘은 인상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직전부터 마네, 모네 등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퍼부어 이들의 작품을 사들였습니다. 보통 화상들은 작가의 작품을 한 개, 두 개 사는 게 아니라 수십 점씩 일시에 사놓고 하나씩 팔게 되는데요. 그의 장부를 보게 되면 1871년부터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수십 점씩 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주의 작품들은 당시에 인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큰 투자를 한 듀랑 류엘은 수십 번의 파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듀랑 류엘이 인상주의에 투자한 뒤 빛을 보게 되는 데에는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정말 기나긴 장기 투자를 한 셈이죠. 그가 자신의 투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보면 그야말로 처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인상주의 작품이 너무나 팔리지 않으니까 홍보 전략을 새롭게 다시 생각해냅니다. 인상파 화가들의 개인 판화집을 만들어주고 이 화가들의 개인전까지 열어주는데요. 이렇게 파격적인 투자를 했는데도 프랑스 안에서는 성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당시 신흥 부자들이 모여있는 해외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결국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가서야 흥행에 성공했고 이후 유럽에서 다시 엄청난 반응을 끌어내게 됩니다. 마침내 처음 투자한 지 20년이나 지난 1890년대부터야 인상파에 대한 그의 투자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듀랑 류엘은 자신이 선택한 그림들의 가치를 믿었고 위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는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60대에 죽었다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인상주의 작품에 둘러싸여서 굶어 죽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는 이후에도 30년을 더 살아서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듀랑 류엘의 말을 곱씹어보면 장기 투자의 진정한 핵심은 장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미술을 고상한 것,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술을 신비한 영역에 가두는 대신 미술 역시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이 책 그림값의 비밀에 담겨 있는데요. 미술에서 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말해 미술 창작의 물질적 기반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한 시대의 미술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미술이 주문되고 거래되는 방식을 살펴보지 않고 작품의 의미나 양식을 말하는 것은 자칫 공허한 해석을 위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책 그림값의 비밀을 통해 그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안목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